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 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리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저는 오늘 DJ를 맡은 민트입니다. 오늘의 코너는 바로 당금 책방이죠. 오늘 녹음에는 가티님, 오니님, 디디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모두 반갑습니다. 벌써 11월 중순이에요. 중간고사가 끝났을 테고 기말고사와 함께 종강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셨을지 궁금합니다. 먼저 오니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녹음하러 온 오니입니다. 야. 저도 이제 중간고사 치르고 이제 동아리 활동을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연 기획하는 동아리인데 거기서 얼마 전에 명함이 나왔어요. 오, 그래서 제가 우와. 여러분 하나씩 한 장씩 드리려고. 주시는 오, 거예요? 멋있다. 여기가 아닌데? 잠시만. 어디에 넣어놨었지? 아, 여기 있다. 우와. 이거 하나씩 드리려고 가져. 누구. 이거를 와. 80장을 주셔서 너무 예쁜데요? 예쁘다. 다 털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만나는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이거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세상에. 이거 너무 멋있게 나왔다. 그쵸, 그쵸. 디자인 그냥- 잘해주네요. 그냥 종이가 아니네. 오. 저희 그 디자인 팀이 또 열일을 해줘가지고 그러게요. 네, 너무 이쁘죠. 진짜 잘 나왔다. 이건 약간 오. 뿌듯하겠다. 네, 약간 뽕이 차오르는. 오. 네, 그래서 저는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디디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요, 지금 저희 학교 인문대에서 진행하는 대회가 있어가지고, 네. 지금 중간고사 끝나고 자격증 시험 끝나고 계속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 모여서, 친구랑 이제 동기랑 둘이 나가는데, 그것 때문에 녹음 전날인 어제까지도 이제 한 6시, 7시까지 학교에서 준비하다 왔거든요. 제발 다음 녹음 때는 상금을 탔다는 얘기로 근황을 말하고 싶네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 바쁘게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좀 게으르게 살고 있거든요. 중간고사 끝나고. 중간고사 끝나고 거의 뭐 이제 반 끝난 건데 종강한 듯이 약간 놓고 살고 있어요, 사실. 근데 놓고 살고 있어서 근데 벌려놓은 일은 많아가지고 지금 일이 계속 밀리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좀 시간을 좀 멈추고 싶은 요즘인 것 같네요. 네, 패널분들의 근황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휴학 중이라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없습니다. 와, 네, 하지만 가르치는 학생들의 시험도 있고 다른 작업도 있고 최근에 동아리에서 동아리 책 읽는 동아리에 들어가 있는데 정의론이라고 한 700 몇 페이지에 달하는 것을 벌써 읽기 싫어. 네, 존 롤스의 그것을 철학과 친구가 추천해서 읽기 시작했는데 이거 너무 어려운데 어제 그 책을 토론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바쁜 제 나름의 중간고사 기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다들 고생 많으셨을 텐데 오늘의 녹음이 조금은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코너 당금 책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요일에 만나는 인문학 당금이들의 문학클럽 당신들의 금요 책방. 당금 책방. 인트로에서 예상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네, 한국의 교과서 속 한국 문학입니다. 네, 많은 문학 작품이 후보로 올랐는데 저희가 그동안 외국 문학 작품 위주로 했었던 것 같아서요. 한국 문학들을 후보로 선정했고 그래서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1위를 했습니다. 네, 모두가 아시는 교육과정 속 문학 작품인 만큼 우리가 배운 것들을 빠르게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랩처럼 빠르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대본을 작성한 저의 개인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분께는 작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먼저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랩처럼 해야 되는 거죠? 비트 깔아야 돼요? 네, 비트 그것은 자유에 맡기겠습니다. 그냥 빨리 읽으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저는 정확하고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작품의 시간적 배경은 1970년대, 공간적 배경은 서울 변두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되세요. 와, 오니님 잘한다. 시작해 볼까요? Yeah.
drop the beat. 빠르게 해볼게요. 네. 주제는 도시 빈민이 겪는 삶의 고통과 좌절입니다. 아 그러면 좀 빠르게 말고 좀 라임에 맞춰서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Yo, got it, let's go. 사회 고발적, 사실적, 현실 반영적 경향이며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어허. 라임이 중간에 발음이 좀 아니 뭉개는데 근데 라임이 딱 맞게 써주셨어. 네. 저 발음이 좀 뭉개졌어요 중간에. 저는 노잼을 택할게요. 저 그냥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 3부로 다시 네, 시작.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영수, 2부는 영어, 3부는 여기가서를 합니다. 와, 다들 굉장히 빠르고요. 랩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승자를 발표해 볼 텐데요. 아무래도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랩은 그 라임이잖아요. 그쵸, 느낌이죠. 네. 사실 오니님은 조금 라임을 살리기 좀 어려웠었지만 발음이 맞아요. 굉장히 정확하셨고 가티님은 라임이 살아있었고 디디님도 라임이 살릴 수 있었지만 더 정확하게 읽는 쪽을 택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의 합격 목걸이는 가티님께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네. 이거 대본 쓴 사람이 만들어준 것 같은데 그냥 떠먹여줬어요. 네. 선물은 녹음 마친 후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복습이 좀 되셨나요? 너무 빨라서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아직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우승자께서 조금 전보다는 느리지만 역시 빠르고 정확하며 즐겁게 줄거리까지 설명해 주신다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번 갑자기 이렇게? 네. 기쁜 마음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즉 난쏘공은 무허가 판자촌의 재개발이라는 사건으로 도시 빈민의 삶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먼저 1부에서 주택 철거 통지를 받는 가족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2부에서는 가족들이 입주권을 투기업자에게 팔고 철거 반원에 의해 집이 철거되는 장면이 나오고 막내인 영희는 가출합니다. 3부에서 집을 나간 영희는 투기업자에게서 입주권과 돈을 훔쳐와 입주 절차를 마치고 가족들을 찾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버지의 죽음을 확인하고 절규하면서 작품은 끝이 납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조금 라임을 기대했는데 여기서도? 네, 그렇죠. 이런 양아치가 다 있나? 저의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네. 랩 스킬은 없어서 네, 하지만 감사합니다. 네, 너무 긴 글인데 굉장히 즉흥적이었지만 잘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청취자분들께서도 이제 좀 이야기가 떠오르셨을 것 같아요. 복습은 여기서 마치고 책을 읽었던 소감을 나눠볼까요? 가티님, 오랜만에 다시 읽은 난쏘공 어떠셨나요? 사실은 솔직한 느낌을 말하면은 네. 좀 불편한 느낌이 강했어요. 사실 이거 자체가 너무 현실적이라서 너무 잘 써서 오히려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쵸. 약간 자본주의 사회의 불편한 이면을 되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불편한 느낌이 강했고요. 근데 이 불편하다는 게 책 내용이 불편하다는 뜻은 아니고 그냥 내 양심을 좀 찌르는 듯한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가 녹음 시점 기준으로 저번 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업로드 기준으로 수능 특집이 업로드 됐었잖아요. 그쵸. 제가 DJ를 맡았었고 맞아. 근데 수능 특집을 하고 난쏘공을 읽으니까 좀 감회가 좀 새로웠어요. 약간 난쏘공 그렇겠다. 문제 풀던 시절이 생각난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만약에 수능 특집을 들은 청취자분이라면은 기억하실 텐데 제가 좀 독특한 제 국어 학원 선생님을 얘기를 했었어요. 많이 근데- 먹어야 된다. 네, 많이 잘 들었어요. 치려면 많이 먹어야 된다고 주장하신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난쏘공을 엄청 강조하셨었거든요. 네. 난쏘공이 약간 수능에 항상 나올 수밖에 없다. 평가원이 정말 즐겨서 출제할 수밖에 없는 작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거를 쭉 한번 읽어주신 적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이 좀 독특하신 분이라서 약간 대사를 되게 이상하게 친단 말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데 뭐 약간 아버지 난쟁이 아버지께서 달나라로 가는 얘기 있잖아요. 네. 그거를 되게 웃기게 설명을 해요. 뭐 로스 씨가 기다리고 있다. 뭐 약간 이거를 되게 그분이 좀 사투리 쓰시면서 설명하셨는데 그런 추억들에 좀 빠져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따가 구절을 읽어주실 때 어떻게 읽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제자니까. 네, 그치? 그렇죠. 사사는 굉장히 중요하죠. 선생님의 영향력을 받아서 어떻게 읽으실지 굉장히 기대를 하고, 네, 디디님의 소감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저는
제가 이거를 또 대회 준비 때문에 계속 못 읽다가 어제 새벽, 그러니까 오늘 녹음 오기 전에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제가 아까 민트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새벽에 책을 읽으면 안 되는 이유가 제가 중간고사 때도 전공 시험 때문에 어린왕자를 읽다가 새벽에 괜히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제도 이걸 읽다가 안 울려고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놈의 새벽 감성이 사람을 울리더라고요. 그게 아까 가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그런 불편한 감정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너무 내가 이입을 하다 보니까 약간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인 그런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표현이 지금은 너무 옛말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과연 진짜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었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읽으면서. 그래서 그것도 이따 뒤에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으면 한번 나눠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걸 읽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새벽이어서. 그쵸, 새벽이어서. 네, 그쵸. 오니님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사실 이 난소공을 읽으면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가 생각이 났는데 그때 읽을 때는 이제 국어 수행평가 때문에 읽었었어요. 그래서 사실 난소공 말고도 이 연작 소설이 쭈르륵 있잖아요. 그쵸. 그거를 다 읽고 이제 거기서 문제를 내시는 그런 수행평가였는데 제가 썰을 살짝 풀자면 국어에 굉장히 자신이 있었어요. 저는. 그리고 성적도 잘 받았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 지엽적인 걸 외우는 거를 진짜 잘 못하고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필평가는 정말 잘 봤단 말이에요. 2학년 때. 그냥 거의 다 막 1등이었어요. 근데 이 난소공 수행평가에서 아이고. 정말 막 세세한 걸 내시는 거예요. 지명 막 이런 거. 그래서 다 틀려가지고 결국 등급이 내려갔었던 약간 아픈 추억이었군요. 네, 아픈 추억이 떠올랐는데 그러니까 그때 읽을 때는 사실 이렇게 몰입을 하면서 읽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쵸. 그때는 뭔가 어떤 게 네. 문제에 나올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약간 책을 읽었다면 이번에 읽을 때는 좀 더 현실에 좀 감정이입을 하면서 그렇게 읽었었던 것 같아요. 네,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지만 그래도 한국 문학인 만큼 재개발 등의 부분에서 이해가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인상적이었던 부분도 많았어요. 제 개인적인 썰을 하나 풀자면 동네가 반은 재개발이 되었고 반은 안 되어 있는 동네에서 살거든요. 근데 재개발이 된 동네는 지금 다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데 안 된 동네는 지금 재개발을 하려고 그 재개발 서명운동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되게 받고 다니는 동네가 있어서 그러면 재개발을 하면 그 도시 빈민이 생겨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살거나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자기 집인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격차가 굉장히 벌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잘 조명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가티님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저는 이제 이 주인공 가족의 집이 실제로 이제 철거가 되는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되게 마음이 아팠고요. 왜냐하면 이제 되게 가난한 가족이라서 평상시에 고기를 잘 못 먹잖아요. 근데 이날 그 소고기를 먹었단 말이에요. 소고기를 맞아. 굽고 있고 고깃국을 끓여서 먹고 있는데 이제 철거 반원들이 이제 들이닥치죠. 근데 참 자본주의 사회가 잔인하다고 생각이 든 게 식사 여유조차 주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냥 담을 허물고 지붕을 허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잔인하다. 좀 이게 인간성이라는 측면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약간 그리고 그 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되게 최후의 만찬이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되게 맛있는 걸 먹지만 그냥 체념의 의미가 저한테는 많이 의미로 많이 다가왔어요. 약간 오히려 현실에 대해서 체념한 듯한 느낌으로. 저도 사실 그 눈물이 터진 장면이 네. 제일 첫 번째가 거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조를 뭐 이따 뒤에서도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그 아버지가 소고기 그 묵국에 소고기를 아들한테 또 줘요 먹으라고. 그리고 그 서술하는 장면이 되게 덤덤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더 이게 가슴이 미어지게 만들더라고요. 먹고 있는데 그리고 그 장면 그 뭐지?
담이 이미 다 허물어졌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들이 가서 대문을 열죠. 네. 이게 약간 그 가족의 마지막 자존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담이 다 허물어졌으니까 대문을 굳이 안 열어도 되잖아요. 이미 그렇죠. 밥 먹는 장면들은 밖에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고 근데 그럼에도 대문을 여는 건 그 가족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자존심이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니님은 어떻게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부분이 영희가 이제 집에 표차를 되찾아오잖아요. 네. 그 장면이 되게 저는 인상 깊었고 왜냐하면 사실 표찰의 의미 자체가 방금 디디님께서 뭐 마지막 자존심 이런 얘기 하셨듯이 가족에게는 집 자체가 전부였고 그 집을 좀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 표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위에 오빠들은 좀 체념을 하고 거의 가만히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영희가 어떻게 보면 이 집을 찾으러 나선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성을 좀 파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그런 행위를 수단으로 이런 표차를 되찾아오긴 했지만 그래도 영희가 좀 집에 대한 연민, 책임감으로 표차를 되찾아오는 그런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명희라는 그 인물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분도 이제 되게 성착취를 당한 그런 여성으로 나오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여성들이 좀 착취당하는 삶을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네, 저는 학교에 다니면서 이런 수업을 들을 때 방금 말한 성을 사고 파는 어떤 그런 행위가 묘사되는 거나 그런 장면에서 그게 그냥 문학적으로만 쓰이고 이런 마음 아픈 일이 있었다 이렇게 지나가는 게 사실은 좀 불만이 많았어요. 이거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감옥 몇 년 갈 거다. 이런 얘기는 국어 시간에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랩으로 빠르게 지나간 것처럼 사회적이나 뭐 어떤 작품의 배경을 저희는 좀 주입식으로 듣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조금 불만이 있었어서 아무리 문학적으로 혹은 그냥 마음으로 책을 이해하려고 해도 수업이 그렇게 진행되면 잘 안 되는 부분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다시 읽으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왜 이걸 설명을 안 해주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걸 가르치는 거는 사회나 법 쪽 선생님의 일이고 네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가르치는 것은 네 국어 선생님의 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어떤 게 인상적이었냐면 그 아버지부터 내려오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노비였고 어머니도 노비였고 그래서 나도 노비다 이런 식의 그 노비 문서를 작성했다는 게 나와 있는 장면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걸 보고 되게 대물림이 확실히 느껴졌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얼마 전에 읽었다는 그 정의론에서는 사회에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우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나는 우연적으로 좀 좋은 집에 태어났을 수도 있고 우연적으로 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들을 좀 공평하게 중립적으로 좀 차의 출발선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서 그걸 읽고 이걸 읽으니까 오히려 더 공감이라기보단 저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됐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우연적인 조건들은 어디이며 나는 그걸 얼마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노비 이런 게 존재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연 정말로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에 관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읽으면서. 그래서 되게 좀 마음도 아프고 현실적으로 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직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난쏘공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도시 빈민들의 상황을 정말 잘 와닿게 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인상적인 부분들도 방금 말한 것처럼 많았고 그중에서 이제 한번 같이 나눌 책 구절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랩이 아니고요. 천천히.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자면 제가 조금 아쉬웠던 점은 수업에서
선생님이 그냥 낭독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가티님의 선생님께서는 좀 연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설마? 아, 아 진짜 네. 아니다. 약간 네 혹시 연기가 불가능하시다면 감정을 실어서 아, 네, 노력을 해주신다면 정말 재미있는 녹음이 되지 오늘 않을까. 빡센데요? 야, 아, 예상한 것보다 쉽지 않네? 쉽지 않아. 너무 쉽지 아주 않아. 재미있지 않으십니까? 이거 교양 코너 아니었냐고요? 저 오늘 난소공 얘기하면서 약간 힐링도 하고 이렇게 하러 그러니까 왔는데 자유로워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서 제가 특별히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 자신을 그렇구나. 던지고 자유롭게.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대사를 고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까 여러분들이 골랐던 구절들을 알고 있으니까 정말 기대를 하고 싶고요. 아, 정작 네. 본인은 대사가 있는 걸 싫어 안 골랐다. 빠지겠다. 그러니까 양아치네요. 이거. 양이세요? 비판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아, 기대를 하도록 하겠고요. 네, 오니님부터 구절을 읽어주시고 그 구절을 고르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네, 해볼게요. 네, 저는 이제 먼저 약간 상황 설명을 하자면, 이제 영호랑 형의 이름이 영수였죠. 네. 네, 이제 영수의 노트에 써 있는 되게 어려운 말들을 동생인 영호가 읽고 약간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형을 알 수가 없었다. 내가 공책을 읽는 동안 형은 고민하는 사나이의 표정을 지었다. 그야말로 의젓한 고민하는 사나이의 얼굴이었다. 나는 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참았다. 형은 나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비웃었을 것이다. 도대체 이걸로 뭘 하겠다는 거야? 내가 물었다. 영호야. 아버지가 말했다. 너도 형처럼 책을 읽어라. 뭘 하겠다는 게 아니야. 형이 말했다. 나는 책을 통해 나 자신을 알아보는 거야. 이제 알겠어. 나중에 나는 말했다. 형은 이상주의자야. 말을 하고 나는 아주 기분이 좋았다. 나도 형만큼 자랐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어려운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자랐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나는 고민하는 이상주의자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기대는 일그러졌다. 형은 화가 나 있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중간에 갑자기 등장한 연기가 저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전혀 대비가 안 돼가지고. 아니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거기를 골라주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동의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저는 거기도 좀 근데 저는 그거를 약간 말로 표현하기가 약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니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보면 본인님이 왜 이 구절을 고르셨는지. 네,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는 이 소설의 어떤 메인 갈등 그 구조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어떤 인물들의 내적 갈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듯이 뭐 형은 이상주의자야라고 말하는 부분에서도 그랬고 사실 그 지섭과 아버지가 이상이라고 생각한 거는 달나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달나라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저희가 지섭이나 아버지가 실현 불가능한 그런 이상적인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달나라를 이상으로 선정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예 애초에 이상을 실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작가가 불가능한 미션을 던져준 거죠. 그래서 결국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래서 여기서 작가가 말하고 싶었던 게 결국 이들이 원하던 이상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동생이 형은 이상주의자라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쵸. 그냥 멋있게 보이고 싶어서 약간 그렇게 말을 했겠지만 형은 엄청난 상처를 받죠 여기서. 그래서 네 약간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저는. 제가 준비한 구절은 약간 그럼 오니님이랑 약간 연결되는 그런 부분을 고른 것 같아요. 뭔가 얘기를 들으니까. 한번 바로 읽어주시겠어요? 해볼까요? 그럴까요? 저는 그 어디냐면요. 그 거기에요. 그 영희가 이제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누구요? 그 표차를 찾으려고 가잖아요. 네. 그 남자 네. 집에서 이렇게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부분에서 서술된 건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출생부터 달랐다. 나의 첫 울음은 비명으로 들렸다고 어머니는 말했다. 나의 첫 호흡이 지옥의 불길처럼 뜨거웠을지도 모를 일이다.
나는 모태에서 충분한 영양을 보급받지 못했다. 그의 출생은 따뜻한 것이었다. 호흡은 편안하고 달콤한 것이었다. 라는 부분과 그 조금 밑에 내려와서 나는 밤마다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오빠들은 다른 공장에 취직이 되어 일을 나갔다. 아버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달을 왕복했다. 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자기는 출생부터가 아예 달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네. 아기는 태어나면 누구나 우는 건데 그 울음이 그 영희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그 미안함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걸 비명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내 딸이라서 정말 좋지만 아기가 너무 예쁘지만 내가 가난을 대물림해줘야 한다는 그 생각도 분명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썼던 것 같고 반면에 그 남자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남자는 태어났고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뭔가를 갈구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것들에서 선택하는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영희가 꿈을 꾼다 그랬잖아요. 그 오빠들은 공장에 취직을 했고 아버지는 하루에 몇 번씩 달을 왕복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오빠들이 원하는 거 아버지가 원하는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꿈에서밖에 실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전혀 이룰 수 없다는 게 아까 오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가 그거를 지금 계속해서 이 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영희네 가족은 아무리 꿈을 꾸고 싶어도 그걸 현실로 만들고 싶어도 꿈으로밖에 하지 못하고. 근데 반대로 이 남자와 같이 당시 이제 부자들은 꿈을 꾸면 그걸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구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감성이 엄청나게 충만해지신 건가요? 이때도 한번 울컥했습니다. 우시는 거 아니죠? 지금 저는 울음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그래서 사실 난소공을 읽으면서 그렇게 엄청 막 감정이 요동쳤던 기억은 없어요. 근데 이제 머리에 생각이 좀 요동치는 스타일이었는데 책을 읽을 때 저는 첫 문장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첫 문장, 첫 문단에 그리고 끝 문단에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쓴다고 보는데 그래서 약간 디디님이랑 약간 이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5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라는 문장이 첫 문단의 시작 부분에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그 글 자체를 계속 반복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태어났을 때 비명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지옥인데 지옥에 살면서 또 천국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았을 것이고 결혼을 했을 것이고 뭐 이렇게 해서 살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드는데 그 남자는 그러니까 그 영희를 데려간 남자는 사실 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쵸. 네 그렇게 해서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하지 않는데 지옥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천국을 꿈꾸면서 살아간다는 그런 말 자체를 계속 표현한 것 같고 너무 와닿았던 말 같아서 왜 그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책 제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행복한 가정은 저마다 이유가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하나의 이유가 있다 그랬나요?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이유가 있다. 이런 되게 유명한 구절인데 제가 말씀하고 계시면 제가 찾아볼게요. 네. 그런 나중에 디디님이 찾아주시면 정확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청취자분들께. 네, 그런 문장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저는 굉장히 좋았던 문장이라고 이 구절이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첫 번째 문단을 통째로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장이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5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5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5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네, 여기까지가 굉장히 저는 엄청 와닿아서 그 이후에 몰입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디디님이 찾아주신 그 네. 부분을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게 톨스토이 소설 안나 카레니나라는 그 맞습니다. 소설의 첫 구절이래요. 맞아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라는 이게 안나 카레니나 법칙이라고 또 말을 하나 봐요, 이렇게. 네네. 이게 굉장히 저는 와닿았던 문장이기도 하고 소설의 첫 문단으로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저는 난소공에서는 이 두 문장을 거기에 버금가는 문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가티님은 어떤 부분을 낭독해 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이게 연기가 들어가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인데 저는 이제 영희가 집을 나가서 그 남자 집에 가서 어떻게 보면 네. 힘겨운 투쟁 싸움을 마치고 자기 나름으로는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장면 그리고 그러니까 행복동으로 돌아온 장면을 뽑고 싶은데요. 우선 구절을 읽는데 이거 뭐 대사라고 할 부분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를 여자 톤으로 해야 되나? 도전 해야죠, 좋습니다. 해야죠. 쉽지 않네. 이제 됐어. 내가 말했다. 사람들이 나를 보았다. 그들은 알았을까? 나는 주택공사 건물을 등지고 나왔다. 거리에 쓰러지지 않고 시내 아주머니네 집까지 갔다. 아주머니네 집 초인종을 누르고 우리 동네를 보았다. 우리 집이, 이웃집들이, 온 동네의 집들이 보이지 않았다. 방축도 없어지고 벽돌 공장의 굴뚝도 없어지고 언덕길도 없어졌다. 난장이와 난장이의 부인, 난장이의 두 아들, 그리고 난장이의 딸이 살아간 흔적은 거기에 없었다. 넓은 공터만 있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내 아주머니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안 부분을 낭독을 하고 싶어요. 나는 두 손으로 가슴을 쳤다. 헐린 집 앞에 아버지가 서 있었다. 아버지는 키가 작았다. 어머니가 다친 아버지를 업고 골목을 돌아 들어왔다. 아버지의 몸에서 피가 뚝뚝 흘렀다. 까만 쇠공이 머리 위 하늘을 일직선으로 가르며 날아갔다. 아버지가 벽돌 공장 굴뚝 위에 서서 손을 들어 보였다. 저는 이 부분을 뽑은 게 어떻게 보면 영희는 자기가 달성하려고 했던 현실적인 목표는 달성을 한 거잖아요. 그 수단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영희가 그 수단을 선택하게 된 거에 대해서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근데 과연 영희가 이제 됐어 라는 대사를 말하는데 과연 그게 된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뭐 아파트 입주권을 결과적으로 얻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들은 다 사라진 거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의 가정도 어떻게 보면 파탄이 났고 그리고 자신들이 정말 노력해서 쌓아올린 집이 한순간에 허물어졌고 자신들이 지키려고 했던 가치는 결국 다 무너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영희가 자신의 순결을 내줌으로써 아파트 입주권을 얻어온 게 과연 역설적으로는 자본주의라는 현실에 철저히 굴복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무리 영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치열하게 현실에서 싸운다고 해도 결국 개인은 사회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성찰을 좀 해봤거든요. 그거의 절정이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지점인 것 같아요. 네. 책이 굉장히 판타지스럽다기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그냥 그대로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네, 가티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대표적인 부분이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거나 정말 추가적으로 이건 이야기해야 한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네. 입주권 받아오는 그 부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네네. 입주권 받아오고 시내 아주머니네 가서 이제 다 지쳐서 지금 네. 다시 누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들을 봤을 때 제가 느꼈던 게 그러니까 뭐랄까 어쨌든 사실 그렇게 순결을 원치 않게 내주고 그리고 거기서는 안 돼요라는 말도 금지라면서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완전히 그러니까 종처럼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그냥 종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게 가족 하나만 바라보고 결국엔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벼랑 끝에서 약간 살아 올라오려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엔 올라왔죠. 그리고 그 시내 아주머니네 집으로 가는 과정이 뭔가 벼랑 끝에서 내가 올라와서 행복해 그런 기쁨보다는 이미 힘을 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살아 올라왔는데도
기쁨보다 그냥 안도감, 뭐 그 이외에 뭐 해탈 이런 감정밖에 안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오려고 했던 벼랑 끝에서 올라오려고 했던 그 이유 하나가 가족들이랑 새 아파트에서 입주를 해서 다시 안정된 삶을 다시는 아니죠. 안정된 삶을 좀 원했던 건데 아버지께서 지금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면 뭐 눈물도 안 난다 그랬나요? 그 마지막에? 난 일어날 수가 없었다라고 서술이 되어 있나요? 일어날 수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약간 네네. 그걸 보면서 모든 게 그러니까 다 무너진 거죠.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결국에는 그게 다 무너지고 허망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꼭 죽여라는 그 부분에서는 사회에 대한 이제 분노가 처음으로 영희한테서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 영희는 그냥 슬프면 울었잖아요. 슬프면 울고 기타를 치고 펜즈꽃을 봤는데 뭐 기타 펜즈꽃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그래서 그런 장면이 좀 있어서 전 마지막을 보면서 그런 게 좀 많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저도 마지막 장면에서 굉장히 좀 좌절적으로 이제 묘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가티님이랑 디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투쟁 끝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냈는데 돌아와 보니까 정말 가족들은 다 없고 집도 없어져 있고 아버지는 또 돌아가셔 있고 그런 좌절적으로 묘사를 한 게 결국은 이 자본주의의 굴복을 한 어떤 개인 그리고 소시민들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아요. 네. 정말 사실은 투쟁 끝에 얻어낸 것도 얻어낸 게 아니잖아요. 저는 네. 좀 무서웠던 게 이 남자가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면 나의 입주권을 훔쳐갔다. 이러고 네, 맞아요. 이렇게 잡으러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무서움이 있었거든요.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는 거기까지 쓰진 않았지만 만약에 책을 더 길게 쓰려고 했으면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 연작 그렇죠. 소설에 안 나왔었나요? 아, 나왔나요? 기억이 안 나서. 제가 뒷부분을 읽지 않아서 청취자분들 혹시 궁금하시다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네, 안 읽었으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오늘의 당금책방 난소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또 다른 읽어주실 부분이 혹시 더 있으실까요? 가티님? 저는 읽어볼 부분은 아니고 좀 궁금했던 부분이 네네. 있거든요. 좀 여쭤보고 싶었던 이게 공부하면서는 느끼지 않았던 궁금증이었는데 고등학생 때 그 아버지가 이제 달나라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과연 이건 그냥 순수한 궁금증이에요. 아버지는 진짜 어떻게 보면 치매라는 정신적 질환에 걸려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그냥 현실 얘기를 하기 싫어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일까? 둘 중에 과연 어떤 게 맞는 것일까라는 맞는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둘 중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패널분들은 아버지가 아픈 걸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현실 얘기를 안 하려고 달나라 얘기를 하는 걸까 그런 궁금증이 들었거든요. 이건 제가 생각해보지 못한 거네요. 근데 저는 그 두 개가 그냥 중첩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여기서 이제 정신적으로 좀 이상하게 묘사가 되지만 그 이유 자체가 이 어떤 현실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쵸. 네, 저는 두 개가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네, 저도 그런 사실 이유라고. 회피 자체도 좀 아픈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책에서 아프다는 게 아니라 회피하고자 하는 것도 약간 정신병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으로도 문제가 있는데 현실이 이러니까 더 회피하고 싶어서 그래서 아버지가 회피를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계속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라고 아이들한테 주입이라고 하기는 좀 모호하지만 변명을 계속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아픈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니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아까 말을 아니요. 했고요.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부분? 네, 새로운 혹시 궁금하신 점 없으셨나요? 디디님 말씀 하고 싶으신 하지 네, 디디님 않았나요? 아까 죄송해요. 말해주시고 싶은 거 있지 않으셨나요?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달나라 네, 말고? 네. 제가 이야기를 더 꺼내는 거죠. 그러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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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제가 얘기한 주제에 대해서. 네, 지금 주제에 대해서. 주제에 저 처음 듣고 질문이 뭔가 새롭다 그래야 되나? 신선했는데 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아프다고 생각은 저는 책을 읽으면서 안 해봤고 그냥 음. 이상을 이 아버지가 너무 원하는구나 밖에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지금 오니님이랑 가티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사회가 그런 정신질환을 만들어냈고 그거 일종으로 회피하는 게 아닌가라고 여러분들 의견에 동의하는 걸로 아, 마무리를 네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까 네. 디디님이 말씀하신 주제를 사실 마지막에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어. 과연 개천에서 용나는 게 아, 지금 가능할까, 가능하지 어. 않을까, 현재 사회에서는. 이게 참 그쵸. 이게 예전에는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너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잘할 수 있어. 약간 이런 얘기를 듣고 잘았나요? 아니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라고 얘기를 네, 들었나요? 그런 식으로 저희는 그쵸. 주입을 당하죠. 그러니까 저도 항상 이제 우리 세대부터는 개천에서 용난다가 옛말이다. 이거를 저희는 그렇게를 들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책을 들으면서 이걸 이때도 개천에서 용나는 게 가능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빈부격차가 가장 심했던 시기도 이 시기도 또 한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하나잖아요. 하나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가능할까? 가능할까요? 앞으로? 근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책 읽으면서 그리고 녹음하면서 떠오른 게 일단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한 번 더 떠올랐고요. 거기 대사 중에 그 부인이 가난한 집 부인이 그러니까 송강호 씨 부인이 한 말이 그 돈이 다림이야라는 대사가 나와요. 돈이 다림이라서 걱정할 게 없다고 돈만 있으면은. 그리고 이런 구절이 생각이 났고 그리고 제가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과목 중에 국제개발협력 관련한 전공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랑 곁들여서 경제학 공부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좀 청취자분들이 좀 다양한 시각으로 좀 넓은 범위에서 생각하기를 바라는 관점에서 좀 얘기를 꺼냈는데 선진국이 있고 개발도상국이 있어요. 그런데 빈곤국은 아무리 노력해도 선진국을 따라잡기가 어렵더라고요. 경제학적으로. 그쵸. 그리고 선진국이 그래서 도와주려고 원조를 제공을 하거든요. 근데 이 원조를 제공하는 조건에 여러 가지 어떤 단서들이 붙어요. 뭐 너네 이렇게 너네 정치 체제를 바꿔. 뭐 우리가 원하는 인물들을 앉혀. 약간 이게 너네 정치 체제를 투명하게 만드는 거야. 약간 민주주의 해. 뭐 민주주의 뭐 하는 게 맞는 방향이긴 한데 근데 이런 조건들이 붙으면은 사실상 개발도상국들이 경제 성장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남반구와 북반구의 차이, 빈곤국과 선진국의 차이는 좁혀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이 과목을 들으면은 오히려 답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현타를 느끼게 될 거다. 진짜 그럴 수도 네. 있겠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빈곤 문제는 현실적으로 너무 해결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한 현실성과 이상성 있잖아요. 그 수업에서도 가장 많이 듣는 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당위성 자체는 모두가 인정하지만 그게 너무 이상주의적이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선진국들 내에서도 되게 갈등이 심하고 그리고 심지어 개발도상국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심해요. 여기서도 보듯이 영수하고 영호가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 왕따를 당하는 듯한 그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답이 없다. 답이 없다. 결론은 답이 네. 없다. 저도 비슷한 약간 생각을 했는데 방금 뭐 개발도상국, 선진국 그런 얘기에서도 그랬고 지금 현실에서 봐서도 사실 대기업이랑 그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런 거를 뒤집기에는 아직 힘들다. 그래서 사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뭐 어떤 특수한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만 이게 우리 사회 전체를 봤을 때는 좀 실현되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 작가분이 인터뷰한 거를 제가 한번 찾아봤었는데 이 책이 지금 몇 년 됐죠? 한 40년 넘었나요? 그쵸. 됐죠. 네. 근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읽히고 공감될 수 있다는 현실이 너무 슬프다. 이런 얘기를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있었던 어떤 부의 대물림이나 빈부격차 그런 부조리함들이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지금 이 소설을 읽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 현실이 아직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아까 이제 온니님도 그렇고 가티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그 격차가 줄어들기가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선진국이 뭐 빈곤국을 뭐 원조를 하고 뭐 우리 사회 안에서도 돈 많은 사람이 네.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도와줌에도 그게 안 되는 게 결국에는 특권층은 그 특권을 절대 놓치기 싫어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도 그냥 선의가 아니에요. 이 맞아요. 사람을 도와주고 네.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니까 결국에 내가 도움을 만약에 뭐 50을 받아? 근데 이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는 게 40일 수도 있고 그러면 다행인데 60, 70을 돌려줘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오히려 격차를 더 벌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겉보기만 우리 원조예요. 우리 기부예요. 우리 네. 도와주고 있어요. 이미지 메이킹 말고는 뭐가 맞아. 더 진전이 되는 게 아까 있나. 가티님이 말한 네, 제가 것도, 아까 말씀드린 네. 건데 그쵸. 선진국의 입맛대로 약간 원조를 원조 하는. 자체도 그 선진국의 정치적인 목적이 그렇죠. 들어가는 거고 참 저는 우리 사회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 사람의 정치적 성향과 별개로 예전에 개천에서 용이 된 사람들이 이제 용이 된 사다리를 사람들이 치우죠. 이제 더 이상 못 올라오게 오히려 막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네요. 새로운 개천이 맞아요. 탄생하는 거를 막는 어떤 정책들을 펴시는 분들이 오히려 개천 출신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용이 되기 위해서 용이 됩시다. 열심히 해야죠. 네, 개천에서 용 나긴 힘들지만 저는 용이 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난쏘공에 대한 이야기는 시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음 재미있으셨나요? 디디님부터 녹음 소감 네. 부탁드릴게요. 전 사실 이 당금 책방을 지난번부터 그러니까 투표를 하는 이유가 네. 이것 때문이라도 제가 책을 읽을 수가 있으니까 음. 사실 저랑 똑같으시군요. 그쵸. 별로 이게 아니면 책을 그러니까 마음 먹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마음 먹기는 쉽죠. 내가 안 읽을 뿐. 행동하기가 힘들다. 행동하기가 힘들 뿐. 근데 이것 때문이라도 뭐 새벽이 됐든 언제가 됐든 읽으니까 하면서 좀 내가 많이 놓치고 갔던 부분도 다시 짚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책들을 다룬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가 다들 뻔한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머리가 컸나 봐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저 되게 배워가는 게 많아서 너무 좋았어요. 네. 네, 오니님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도 이제 디디님이랑 마찬가지로 네. 책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자 해서 당금 책방에 최대한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학기 들어서 읽은 책이 총 3권이에요. 데미안, 개츠비, 난쏘공. 다 참여하셨네요. 데미안은 참여는 안 했는데 그냥 듣다 보니까 읽고 싶어져서 그래서 이렇게라도 좀 책을 읽을 수 있게 돼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고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현대 사회의 어떤 그런 어두운 면을 좀 다루는 시간이었잖아요. 오늘은. 그쵸. 그래서 좀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천에서 용이 되어야 한다. 네. 열심히 살아봅시다 우리. 네. 네. 감사합니다. 가티님도 녹음 소감 부탁드릴게요. 저는 당금 책방 하면서 제 스스로가 되게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은 청취자분들한테 유익한 시간이 돼야 되는데 저한테 더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지 우리만 않나 개발하고 있어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번 데미안 녹음이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저번에 참여해서. 그래서 뭐 개츠비 녹음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여하진 못했지만 그래서 당금 책방이 가장 당금의 코너 진행하면서 되게 재밌어서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고 싶을 것 같고요. 너무 그리고 좋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능 이후로 사실 읽어보지 않았거든요. 난쏘공을.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아까 오니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서 문제가 나올까 약간 이거에 초점을 둬서 읽었다면은 이번에는 정말 좀 제 사고를 확장할 수 있으면서 확장하면서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뭐 국제개발협력과 EU 수업하고 연계시킨 거는 제가 메모해온 게 아니거든요. 갑자기 그냥 떠오른 거예요. 멋있어. 그러니까 진짜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이 책 내용이 정말 단순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차원으로도 확대될 수 있는 내용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되게 좋았어요.
되게 재밌어서 사실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그러니까 네. 시간 너무 맞아요. 빨리 갔어요. 네, 패널 분들의 너무 좋은 녹음 소감 잘 들었습니다. 책을 읽고 나누는 건 읽을 때와는 또 다른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아요. 교과서에서 만난 작품을 오랜만에 다시 읽어서 더 새로운 느낌이었고, 사실 저는 난소공이 약간은 무거운 주제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재밌게 하기 위해서 랩과 연기를 요구했는데 네, 너무 열심히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들으셨던 청취자분들도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본 DJ의 민트, 패널의 가티 오니 디디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당신들의 금공강은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